간호사를 찾아간 이유입니다. 이 기자 어떤 사건 재판입니까? 지난해 11월 말이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500명대를 이어가던 아주 엄중한 시기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병원 의료진의 이제 피로도 누적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병원 새벽 시간대에 간호사 대기실로 한 10대 남성, 고등학생이었던 10대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간호사는 뭔가 환자인가 싶어서 몸을 일으켰는데 그때 이 10대 남학생이 폭행을 가하면서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박 변호사님. 상당히 놀랐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진짜 아니 때렸어요. 또 그렇죠? 때리기도 했어요. 또. 네. 환자였던 폭행범입니다. 환자였던 사람이 다시 돌변해가지고 간호사 몸에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또 얼굴을 몇 번이나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그래서 성폭행 자체는 뭐 다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폭행으로 인해서 얼굴 같은 데 상처를 상당히 많이 입었어요. 폭행도 폭행이지만 상당히 밤에 놀랐던 상황을 그럼요. 피해자는 겪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일단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인터넷으로 이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 남학생 입장에서는 인터넷에서 어떤 영상을 봤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 간호사와 어떤 행위를 하는 그런 영상을 봤다라고 하는데 이게 대체 왜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피의자 피고인의 주장은 범행 경위를 물은 데 인터넷으로 그런 영상을 보고 나도 하고 싶어서 접근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승현님, 진짜 저는 이 기사를 딱 보고 읽으면서도 진짜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아니 그런 그런 설정에 그 야한 동영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본다고 다 저렇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 형사정책적 입장에서도 포르노그래피를 봤을 때 그게 과연 행동으로 옮겨지느냐에 대한 학설 이론 대립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이게 청소년기에는 충분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받는 사건 중에 하나가 청소년 2명이 청소년이 아니죠. 사실 국민학생인데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 3명이 초등학생에게 특수강간을 하는 사건이었는데요. 물어봤어요. 너 도대체 왜 그랬냐? 그러니까 호암마마보다 무서운 동영상에서 그걸 하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걸 무차별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한민국 굉장히 초고속 그 인터넷 세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러한 어떤 호암마마보다 무서운 동영상에 대해서 이 엄난 동영상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가가 어떠한 차원이든지 좀 차단을 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승현님 말씀하신 건 초등학생이요. 이게 고등학생. 자, 아무튼 그런데 말이죠. 사법기관에서도 이게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미성년자인데도 소년 재판이 아니라 일반 형사 재판에 넘겼네요. 이제 14살 이상 19세 미만은 이제 미성년자죠. 근데 여기 형사 처벌이 가능한 미성년자입니다. 그럼 이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제 처벌이 가능한데 하나는 이제 형사 처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하나는 이제 보호 처분입니다. 그래서 소년 보호 사건으로 송치를 하게 되면 이제 최대 이제 소년원 2년 이게 최고고요. 대부분은 이제 좀 어느 정도 그 아이를 교화하는 쪽으로 중점을 두는데 이제 이게 너무 죄질이 안 좋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이건 소년보호 사건으로 가면 안 되고 아예 형사재판으로 보내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단순 소년보호 사건을 송치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형사재판으로 가게 된 거고요.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 생각을 해본다면 그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도 소년보호 사건을 보냈다 그게 다시 형사재판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질이 좀 안 좋다. 이거는 단순히 보호 처분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된 정도의 사건들은 형사재판을 통해서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법원 판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이 혐의 자체가 강간상해죄입니다. 이게 강간상해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하다가 폭행하고 협박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인데 최소 형량이 5년입니다. 하지만 이 소년법 감경으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인데 여기에다가 집행유예까지 더해져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잘 나가다가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왜 강간상해죄가 되냐면 강간을 시도하다가 결과론적으로 상해를 입혔거든요. 강간상해가 되는 거고요. 강간상해죄 형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집행유예 나오기 쉽지가 않은데요. 이 집행유예 나온 게 가장 결정적인 건 소년이었던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5년이 최하인데 거기서 이 장량 감경을 한다 그러면 소년 감경을 한다 그러면 2년 6개월로 내릴 수가 있고요. 또 3년 이하라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뭐 여러 가지 법원이 판단한 사유들이 있는데 특히 소년이었다는 거하고 또 우발적 범죄라는 거하고 또 피해자가 또 처벌을 원치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이 사람이 좀 ADHD 진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재판부는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맞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아우 잘했다 하다가 집행유예 나왔다고 하니까 이게 나라냐 지금 또 그러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좀 전에 박주민 변호사 설명하셨던 것처럼 일단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형량이 다소 좀 낮은 건 사실이고요. 이 사건에서 가장 집행유예가 나온 주된 이유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그리고 가족이 일단 지금 이 가해자를 어쨌건 선도해 나가면서 앞으로 올바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최대한 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여기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인데요. 이거는 예. IQ가 다소 낮은 건 이거 심신미약 인정한 건가? 그건 아니고 예. 이런 것들까지 포함한다면 이 범죄 우발성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종합돼서 집행유예가 선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실 범행에 비해서 집행유예 선고라면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다소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승희 의원님, 네네. 집행유예 찬성하세요 이거? 뭐 지금 법원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면 사실 뒤에 이런 얘기를 해요. 원래 취업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취업 명령을 안 내리면서 원래 이 친구가 이제 형 살고 나면 집행유예 기간이니까 집행유예 기간에 신상 공개를 해야 되느냐? 그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안 한다. 그건 대상이 아니다. 그다음 취업 명령을 해야 되는 거 신상 아니에요? 공개도 안 돼요? 예,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취업 명령 제한을 해야 되는데 법원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그 명령을 발동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건 정말 뭐 저는 정말 법에 반한다고 법 감정에 반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재판을 했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 친구가 이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 뒤에 피해자와 합의했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지만 그 내면에서 무엇인가의 이유를 들어서 집행유예를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요. 적어도 집행유예를 한다면 재범 위험성을 막을 수 있는 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막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간호사 선생님한테 이런 짓을 했습니다. 자기를 돌봐주던 간호사 선생님한테요. 자,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